그러세요. 이제 가도 될까요? 교수님 녹화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단 그 간단한 소개랑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8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데 1등 주식만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이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2등인데 1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런 속도라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이 되겠구나. 한국의 잠시만요. 오디오 때문에? 이거 소리 이상한데? 괜찮은 건가? 이거 이어폰이 저번에 거랑 다른 거지? 네. 저 이어폰으로 그냥 갖고 올게요. 이거 어차피 이거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걔 때문인 건지 뭔가 소리가 너무 이어폰 때문에 그러는데? 이어폰 때문인가 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간단한 소개랑 오늘 어떤 내용 해주실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국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1,500원대로 올라가 떨어지더라도 1,400원 후반대에서 잠깐 있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저도 이제 매달 한국은행에 가서 우리나라 외환보 요구라든지 경제 전망의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IMF 때는 2,000원, 2008년도에 1,600원, 지금 이제 1,500원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놓고 밑으로 선을 끄면 그게 해당 연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왜 환율이 오르냐 이렇게 하면 지금 표에서 보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금융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20위권이만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은 한 추정할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35위에서 40위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40위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서로 알다시피 우리가 20위권이면 20위권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되는 순 퍼센트는 한 0.1%, 40위권이다 추정할 뿐이다 이랬더니 뭐 본인들도 뭐 그렇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원화를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표에서 보듯이 국가 GDP의 통화량을 푼 걸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154%예요. 미국이 71%니까 미국보다 돈을 2배 정도 많이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240%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무한대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지금 없습니다. 아예 체결하지 않았고 일본과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제1보호막이 외환보유고고 제2방어막이 통화 스와프인데 지금은 제1방어막, 제2방어막 둘 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식 시장은 보시면 미국이 60%고 한국은 한 3%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한국의 외환보유고 추세인데요. 우리가 4,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매달 우리가 충분한 외환보유고고 세계 12위의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이 보면 우리나라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습니다. 홍콩은 도시국가이고 인구가 작은 나라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스위스, 홍콩, 대만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80%에서 100%가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꼴찌입니다. 지금 GDP 대비 외환 보유고는 2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GDP가 비슷한 러시아가 지금 8천억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한미 통화 스와프를 거절해서 아예 체결해 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외환 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한 2단계만 떨어뜨리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의 90% 가까이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외환 보유고가 얼마 정도가 돼야지 적정하냐 이제 이런 연구인데요.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에는 9천억 달러, IMF는 7천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느냐 보시면 30%가 미국의 정부 채권, 그 다음에 23%가 정부 기관채, 회사채 전부 다 미국에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이런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간접 투자를 하지 마라. 직접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을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요. 직접 투자는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 간접 투자는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유출된 게 2배 정도 많습니다. 대학생 취업률 오늘 현재 44%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미국의 공장을 삼성전자가 원래 65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미국 텍사스에 완공이 되고요. 삼성전자에다가 하이닉스도 미국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30조를 투자해서 공도 자동차 공장을 정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다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국회에 부탁합니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43.6%가 현재 대학생 취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빨간 선 밑으로 오면 외환 위기에 대한 신호가 왔다 이런 건데 지금 빨간 선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환율과 외환 보유고와 국가 부채율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든 건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외환 97년과 좀 다른 점은 우리 개인과 기업이 미국 달러를 한 1조 달러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저 역시도 주식 투자할 때 절반은 미국, 절반은 한국에 투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은 환율이 계속 오릅니다. 제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국민과 기업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외환 위기에 큰 안전장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부가 미국 주식 하지 말고 한국 주식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출 대금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을 기업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스스로가 달러를 비축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국민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죠.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표에서 보듯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5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1.2조 달러. 그러니까 한 1,700조, 2,0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5달러의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게 오늘 160달러에 결정이 났어요. 20% 올랐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른데요. 미국은 무조건 기관 투자자에게만 배분합니다. 한국은 20%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미국은 원래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기관 투자자에만 배정하는 겁니다. 미래에셋이 230만 주를 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미래에셋에 예치금을 넣었는데 단 한 주도 못 받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글로벌 비중도 큰 이유다고 보고 있고, 원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40위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아주 한국은 작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기사가 이거다. 1조 자산가가 된 80대 투자법인데요. 어떤 월급장이 교수가 주식을 통해서 1조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월급 받으면 꼭 1등 주식 사십시오. 한국의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한 2,000조,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8,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등 주식이 계속 성장하고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1,700조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로 투자금을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비중은 자기 월급의 한 25%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오른쪽에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총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매년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1등 주식을 사라. 미국은 엔비디아가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까 환율이 이제 꾸준히 80 몇 프로 확률로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시면, IMF 때랑 지금이랑 이제 보통 지금 환율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지금은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과거만큼의 타격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의 타격. 네. 예,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환 위기가 온다면,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지금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다 외환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한국의 외환 위기가 오면 큰 위험에 처하느냐 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무역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나라 IMF는 한국에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너무 급속한 속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은 53%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국가가 발행한 국채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53%입니다. 그 정부가 국민으로 받은 세금을 재정으로 써만 되는데 이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바로 국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IMF는 2029년에 한국의 위험 국가인 60%까지 오르게 됩니다. IMF는 60%가 도달하면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2029년도에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3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광의 국가 부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81%입니다. 오늘 현재.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내일 당장 외환 위기가 와도 전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율이 181%나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프랑스가 국가 부채율 118%인데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외환 위기는 반복되어 오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 국가 부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위기가 다시 온다. 저는 IMF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만한 환율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며 거기에 따른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안전한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는 환율 뭐 1,350원, 1,400원 정도가 그래도 뭐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콩기름, 커피 100% 수입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커피값, 소고기값 전부 다 환율이 오른 것만큼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소고기가 지난 55년간 한 15% 정도 올랐는데요. 한국에는 30% 올랐습니다.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가 모두 크게 오른다. 또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다. 바로 이렇게 달러도 없고 외환 위기에 대한 비축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학자들이야 1,400원 이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 환율은 앞에서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환율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저는 이제 한국은행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가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고 사선을 그으면 밑으로 가는 게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연 말에 한 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면. 그러니까 환율은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게 R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에서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86%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냥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 사선에서 밑으로 연도를 끄면 그것이 바로 해당 연도가 된다. 그러니까 환율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가 전쟁이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가 부채도 환율에 좀 영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이제 한국 원화 가치를 좀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만은 1997년 외환 위기가 안 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외환 보유고입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도 자기 돈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외환보유고가 한국은행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왜 환율이 계속 오르느냐? 제가 오히려 한국은행에 물어보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다. 국제결제은행이 1조 달러까지 비축하라고 하는데 왜 절반도 비축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국민들을 속이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출 대금이 많이 흑자가 남을 때마다 이 외환보유고를 쌓아라. 대만은 왜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느냐? 1949년 도만이 이제 장개석이가 이제 본토에서 쫓겨났을 때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미국, 일본, 우리가 잘 아는 97년도 외환 위기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미국과 일본이 위협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파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수준으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라.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GDP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2배 이상 비축을 해야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인데 이것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로 바꿔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공장을 지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외환보유고 지금 다 미국에 가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 외환보유고가 없는 것,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는 것,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환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국은행도 있고 기준금리 어쨌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새로 취임을 했고 미국 연준 의장도 케빈 어시로 바뀌었잖아요. 그 두 사람의 기조를 따져봤을 때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자들은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 시절에 물가가 오른 걸 보여주는데요.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가 출근도 못했고 이마트에 가서 장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체되었었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물가가 오른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좀 줄여야 된다. 코로나 때는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미국이 코로나 때는 0%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 이자가 0% 주다가 5.5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가 2.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이제 104일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석유 가격을 포함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던 겁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가 4.3%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미국의 중앙은행, 한국의 한국은행 전부 다 목표로 하는 물가는 2%입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4%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올 연말 전에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3.5%, 한국은 2.5%입니다. 0.25%씩 소폭 올리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돈을 2배나 더 많이 풀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아까 보였던 이 그래프죠. 미국의 GDP 대비 돈을 풀었는 것은 71%. 한국은 원래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국회에 가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줬는데 원래 우리나라 예산 728조입니다. 정확하게 8.2% 올랐고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10만 원씩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안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상위 30%에 포함됩니다. 연봉 한 1억 정도 받으면 안 받았고
연봉 한 8천만 원 정도면 다 받았습니다.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8천, 9천이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가 10만 원 받았다 이러면 하위 7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줄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고, 정부가 또 2차나 3차도 좀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푼다는 겁니다. 돈을 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고 인플레이션 유발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은행 대출 금리가 8.5%입니다. 우리 한국이 한 6%죠. 한국 사람보다 2%나 더 높은 은행 이자를 미국이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준 겁니다. 미국 경제를 살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1등 주식에 투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 환율이 높을수록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고환율이 지속돼도 계속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1등 주식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되라 이제 그런 네. 내용인데요.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 커피값 4,500원에 편했어요. 커피값 한 잔 먹지 말고 부자 되라, 이제 부자 트렌드, 또 뭐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다 저는 전자책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8년도 기사인데요.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매년 60개씩 부도가 납니다. 정부는 다음 7월 달에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 200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인 여건이나 수익률이나 전부 다 1등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5조 달러, 삼성전자가 2천조 원, 엔비디아는 8천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1등 주식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건 절대 아니다. 시가총액 1등을 하라는 거고, 하이닉스와 지금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저는 아마 이런 추세라면 하이닉스로 주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럴 것도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이기고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정권회사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왜 1등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내 월급의 25% 4분의 1씩 미국의 1등과 한국의 1등을 한 절반씩 나눠서 투자해라. 그렇죠?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의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오르는 걸 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꼭 일부라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환율 예방에는 미국 주식이 제일 좋고 수익률은 한국 주식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현재 1,800조 원 정도를 수익으로 가지고 있는데 600조가 미국 주식, 300조가 국내 주식입니다. 한 2대1 정도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꼭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1등 주식에 투자하시고, 부자가 되는 더 빠른 방법이 한 게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반포 1단지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꼭 청약하십시오. 이거 아파트 당첨되면 50억 남아요. 25평을 20억에 분양하는데 그 주변 시세가 지금 한 70억 정도 합니다.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50억 버는 게 바로 아파트 투자고, 저는 정부가 계속 아파트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서울의 자가 보유율 55%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입주했던 물량이 보통 한 3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1만 세대밖에 입주가 안 합니다. 내년에는 8천, 후내년에는 2027년, 2028, 6천 세대로 급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짓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2030년에 이주 시작입니다. 15년 뒤에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짓는데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한강 이남에 아파트 분양받는 법, 두 번째가 바로 1등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증시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실물 경제는 좀 안 좋다, 막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당연히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두 개 합치면 4천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은 8천조예요. 시가총액이. 절반의 두 개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 계열사, SK 계열사를 빼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60%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 계열사를 또 빼게 되면 한 70%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중소기업, 또는 건설업, 유통업, 홈플러스 지금 부도 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온라인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극화다, K자 양극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K자 위에 있는 K는 반도체, 조선 이런 거고 밑으로 K는 유통, 건설, 부진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을 우대해라.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이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은 했는데 법인세를 우리 작년에 1%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26%, 세계 평균은 21%, 아일랜드 12%, 싱가포르 17%, 미국은 21%.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5%까지 법인세를 낮춰서 세계 1등이 되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노란봉투법 같은 친노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노조가 균형을 맞추는 노동정책, 또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 지금 우리가 우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길에 다니고 있는 우버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여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버만 허용해도 한국에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해외 출장 가면 항상 우버 탑니다. 비용은 마이너스 50%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다 금지한 나라입니다. 저는 구한말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해라, 인정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되게 좀 무서운 얘기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1등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부자 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식 부동산 외에 또 지금 투자해도 좋을 투자 자산들이 있을까요?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건 전 투자를 하지 않는데 암호화폐가 전 세계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1등 주식인 비트코인도 지금 1등 화폐죠. 암호화폐도 좀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금도 7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더 우대받다 보니까 금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1등만 살아남는 시대다. 전 세계 화폐에서도 1등이 달러.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70%가 달러입니다. 유로화도 많이 인용은 되지만 무역 결제에서만큼은 지금 압도적으로 달러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3,000개나 되는 기업이 매년 60개씩 부도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7월 달에는 200개 정도를 상장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1등만 살아남는 시대고 주식도 1등에만 투자해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2등을 지금 격차가 근소한 차이로만 있다. 저는 하이닉스가 1등이 되면 당연히 전액 투자금을 이제 1등 하이닉스로 바꿀 건데 현재 지금 1등입니다. 거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고 두 개를 같이 해도 좋다. 워낙에 똑같은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 기업은 현금을 100조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우수한 인재를 뽑고 가장 좋은 기업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스타벅 지금 메타가 사들인 겁니다. 유튜브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들인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사들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8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엔비디아는 5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을 2번 사도 남을 정도로 GDP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고 바로 이런 큰 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살아남는 방법은 현금이 많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 뭐 거시경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국 좀 이게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기 위한 방법, 뭐 방향과 그리고 이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약 통장입니다. 우리나라 청약 통장은 15살부터 점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세 전에 우리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한 살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만 원짜리 청약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15살부터 1년에 1점씩 점수가 붙습니다. 30살이 돼야지 만점을 받는 거예요. 15년 이상 청약 통장을 넣어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본인은 모르니까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 때 금융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금융교육, 경제교육은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보고 있고 홍콩 ELS 펀드라든지 우리나라에 30조를 팔았는데요.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줄 알고 투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저는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이 투자 상품을 팔아서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은행이 원금이 보장 안 되는 투자 상품을 판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은행에서 로비를 해서 이런 펀드 상품을 팔게 되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수익률 마이너스 50%, 60% 홈플러스 전단체 4천억 원 팔았는데 휴지됐습니다. 이렇게 다 은행에서 팔았던 펀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정부도 빨리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도록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 이번 11월 달에 반포 1단지 꼭 청약을 하십시오. 2,000세대를 분양합니다. 가장 크게 분양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첨과 동시에 50억 남습니다. 우리가 월급 평생 모아봤자 50억 못 모아요. 그죠? 당첨과 동시에 버는데 이게 제일 작은 거 평양하면 됩니다. 18평은 한 14억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0억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집값에 25억을 넘으면 2억밖에 대출 안 해줍니다. 현금이 있는 부자들만 강남 아파트를 청약하라는 겁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은 제일 작은 평수를 해라. 그럼 18평은 14억에 분양하니까 어차피 6억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 월급장이라면 1등 주식을 사는 것. 미국과 한국 주식을 똑같은 비율로 사든지 본인이 고른 비율을 조절해라. 환율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직장을 열심히 다니십시오. 직장을 잘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꼭 석사나 박사 공부를 해라.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서 석사 박사 공부했습니다. 꼭 석사 박사가 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본인들도 이 공부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자 트렌드라는 책, 또 외환 위기 다시 오는가 책 전부 다 4,500원 커피 한 잔 값이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드시지 마시고 사보시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공부를 하자 열심히 그죠? 또 석사 박사까지 공부도 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었다 보니까